홍준표는 탄핵을 시키도 안 했는데 탄핵 오적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출당을 시킨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홍준표에게는 정황이 있었다.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지금까지 홍준표 욕을 했으면은 그냥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대권 후보가 필요한데 홍준표에게서 이제는 좀 족쇄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말이 달릴 수 있도록 대권 후보들이 달려야 되거든요. 대권 후보가 없이는 미래는 없어요. 펜앤마이크에 보니까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정규재 선생하고 그 당선 소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대담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홍준표 의원은 잘 알고 있죠. 그죠? 누구나 다 알죠. 그 대선에 나가가지고 그 어려운 판에서 박근혜가 탄핵될 즈음에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4%까지 나왔으니까 그 당을 그래도 나름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평가도 할 수 있는 홍준표가 24.1%로 대선에서 패배하게 됐죠. 그때 대선 연설을 하면서 좀 인상적인 것은 그 노래하는 홍준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노래하는 이선희가 참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참 이선희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신지라든지 뭐 김경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노래를 잘하는데 고음을 부를 때 노래를 잘하는데 여자로서는 신지 뭐 남자로서는 락커지만은 고음을 잘 소화하는 사람이 옛날에 김경호였거든요. 그런데 이 목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자기 노래도 신지도 이제는 못 부르고 김경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지가 불렀던 노래를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신지가 불렀던 노래를 들어야지. 지금 신지가 부르는 그 노래들은 고요태 신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김종민이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자기 노래도 그 제대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못 부르는 거예요.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그 부분을 조금 음향 작업을 해서 그 라이브에서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은 자기 노래를 옛날처럼 부를 수가 없어요. 목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하게 이선희라는 가수는 지금 거의 뭐 60이 다 돼간 걸요 아마 나이가. 그런데 자기 노래를 그대로 다 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 더 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선희인데 가요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홍준표도 그 노래하는 이선희는 아닌데 노래하는 홍준표가 돼가지고 그 대선 때에 상당히 국민들을 즐겁게 그 대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대선을 관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홍도야 우지 마랍니까? 홍도야 우지 마라 그렇게 하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 것까지는 아닌데 심금을 울린다고 합니까? 심금을 울린 건 아닌데 그래도 국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옆집 아저씨가 술 한잔 먹고 자기의 흥을 돋운다고 합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고 주변에서는 그 박수치고 그 옛날에 보면은 젓가락 가지고 퉁탕퉁탕 이렇게 막걸리 잔을 두드리잖아요. 혹은 그 식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서민적인 그런 느낌을 많은 사람들에게 줘서 공감대를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홍준표가 일단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정규재 선생은 이 홍준표에 대해서 긍정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문적답이라고 할까요? 직문직답이라고 해야 되나? 정문적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면 바로 적답이 나올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홍준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1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런 것이 홍준표의 강한 그 장점이죠. 장점이고 또 홍준표에게는 보면은 도끼가 있어요. 자기를 강성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도 받아들인다 하면서
강성이 아니라 내 배경이 어쩔 수 없이 나는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백도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명박계도 아니고 이회창계도 아니었고 친박계도 아니었다. 편한 말로 하면 일본 말이지만은 독고다이 했다 이 말이 독고다이. 독고다이가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에서 특공대를 운영할 때에 아무런 그 조직에 소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몇 사람들이 그냥 독고다이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아니면 개인이 가서 어떤 시설을 폭파한다든지 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부대, 특수부대를 독고다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 그게 이 말의 유래입니다. 유래. 그래서 우리가 폭력 조직 이런 그 영화를 보면 독고다이 한다고 하잖아요. 시라소니 같이. 그런 것을 독고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에게는 이 독고다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독고다이. 그래서 이명박 계열도 MB 계열도 안 들어가고 친박도 안 했고 친박 계열도 안 했고 이회창 계열도 안 했다. 자기는 그래 자존심이 센 거예요. 자존심이 세고 도끼가 있는 거예요. 도끼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 경남 도지사를 홍준표가 했잖아요. 그때 1조 4천억 정도 되는 빚을 자기가 다 갚습니다. 다 갚고 그 경상대 의료원입니까? 경상대 병원에 그 노조하고 싸울 때도 이 자기가 그것을 이겨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노조에게 휘둘리는데 이 홍준표가 노조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홍준표는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 때에 정교주, 만주노총 이런 애들이 그 탄핵을 초기에 주도를 했거든요. 주도를 하고 이 주도한 것에 나중에 민주당이 가세를 합니다. 민주당이 가세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민주당이 합류를 했죠. 합류를 하고 나중에 새누리당 내에 있는 비박 계열들이 또 합류를 하면서 탄핵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박근혜 지지율이 4% 정도 나왔으니까 박근혜를 죽이고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홍준표가 평가하기는 그때 이들이 비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처음에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 그 만주노총이란 말이에요. 정교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싸워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홍준표거든요. 홍준표. 그래서 홍준표에게도 우리가 이 기대를 조금은 해볼 수 있다. 홍준표. 물론 뭐 경선을 하겠죠. 나중에는 경선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들이 우파 내에서 대권 후보가 없으면 우파의 미래가 없습니다. 집을 허물기는 쉽죠. 집을 허물기는 쉽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가다도 그렇고 그 사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집을 세우는 거는 힘들고 집을 허무는 거는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파도 대권 후보를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홍준표를 생각할 때 우파 내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박근혜 때가 아니라 출당에 관한 문제였죠. 2017년 11월 그때가 3일이었네요. 11월 3일 적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날짜를 뭐 제가 그렇게 머리가 영민하거나 똑똑하지가 못해요. 머리가 바보입니다. 바보 등신입니다. 제가. 그런데 박근혜의 석방을 위해서 그 싸우겠다. 혹은 뭐 대권 때도 그렇게 했죠. 근데 대권은 잡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희망 고문인가 우파에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홍준표가 박근혜의 출당이 아니라 박근혜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금 어쨌든 103명에다가 무소속이 한 4명 정도 들어가면 107명 정도 됩니까? 요 인원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사실은 뭐 상황은 바뀐 것은 없죠. 우리가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했는데 이전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뭐 이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그 국회선진화법,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 힘을 갖게 됐다는 것이 그냥 차이일 뿐이죠. 사실은. 정교재 선생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홍준표에 대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우리가 박근혜가 불쌍하니까 박근혜를 왜 출당을 시켰나 해가지고 홍준표에 대해서 약간 표현이 그랬지만은 뺐다가니 이렇게 저도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우리 불쌍한 박근혜를 출당을 시켜가지고 그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뭐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홍준표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홍준표의 변명이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막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의기가 충만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많아가지고 이 헌법도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헌법을 바꾸려고 하면은 200석이 있어야 되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쉽지가 않지만은 일단 국회만 통과시키고 나면은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거든요. 홍보하는 수단을 가지고 이 국민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국민이 선동을 당하거든요. 선동을 당하고 이 선동은 두 가지죠. 사상적으로 선동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그 고무신 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고령자 60대 이상에 대해서 아니면 65세 이상에 대해서 그 표가 다 우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고령자들이 나가서 투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됐을 때 우파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한편으로 그 착각이라고 봅니다. 이 복지 혜택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노령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항상 우파가 조금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아스팔트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60세 이상 그 고령이기 때문에 제 시청자들 제가 시청자가 얼마 안 되지만은 제 분포를 보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 고령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냥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분들이 태극기 국민들이 많으니까 우파가 많으니까 실제로 유권자도 그렇게 지지할 것이다.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지표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편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복지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노인층에서 상당히 문재인이를 지지했다. 이번에도 지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 주변에 가끔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홍준표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홍준표가 박근혜에 대해서 출당을 시켰다는 거죠. 출당을 시켰는데 이 당시에 문재인이가 국회에서 사회주의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선동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엘리트 의식, 깨어있다는 그 의식, 자기네들이 계몽이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이를 지지해야 지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복지 포퓰리즘을 가지고 선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양동작전을 써서 선동을 해서 그 사회주의적인 헌법 체계로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일국이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없죠. 사실은 미국도 연방제고 유럽도 연방제 유사한 연방제보다는 그 못하지만은 그 연합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에서 그 군을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군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주들 중에서 만약에 다른 정치 체제를 한 주에서 텍사스 주다 이런 데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연방 그 군이 가서 제압을 해버리잖아요. 두 체제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EU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은 28개입니까? 지금 몇 개입니까? 자꾸만 바뀌서 하니까 그 숫자도. 그런데 이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만약에 이들 중에 한 나라가 독재가 되잖아요. 독재나 공산주의가 된다. 북한처럼 또라이 국가가 하나 생기면은 바로 EU에서 탈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연방이나 연합이라는 이런 국가 형태에서 체제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예멘, 남예멘처럼 체제가 다를 경우에 바로 전쟁의 상황, 내전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제에 대해서 체제가 다른 형태의 연방제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 아니면 그런 헌법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내전으로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전. 바로 내전이 가는 거예요. 삼국지가 되는 거지, 삼국지. 유비장, 비관우하고 조조하고 또 누굽니까? 송건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왜냐하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한 국가라고 하면서 연방제 안에 군대를 2개를 갖고 있잖아요. 군대를 통제하는 그 지도자, 핵심적인 정치 그 지도자들이 둘이잖아요. 군대를 2개를 갖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군대는 하나가 아니지만 나토라는 그런 군사 체제 하에서 서로가 그 적대적이지가 않잖아요. 적대적이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연합이라는 EU라는 그 유럽 연합을 유지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대적인데 군대가 거기서 연방제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분권을 강화를 하면서 문재인의 전략은 그렇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재인의 전략은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가지고 아니면 그 지방에서 강력한 경찰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지방에서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 군대까지 가지려고 할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해서 그 정당화시키는, 북한에도 군대가 있고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다는 것처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죠. 그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헌법으로 통과시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사회주의 개헌을 해가지고 시도를 자꾸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에 문재인이가 처음에 이제 의기중천해가지고 그 개헌을,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 그때 의석이 그 새누리당 의석이 103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이 103석이다. 세석만 저쪽으로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구스른다든지 아니면은 깜방에 넣어놨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위험하잖아요. 개헌 저지선이라는 것 자체가 한 서인의만 문재인이가 어떻게 작업을 하면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이때 홍준표가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대표 할 때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바른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서 탈당파들이 있었거든요. 유승민이하고 그 김무성이하고 사이가 좋다가 둘이가 또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탈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 김무성 계열 9명, 김무성 외에 8명, 이 9명을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홍준표가 작업을 해가지고 개헌을 막아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10명 정도 여유가 있도록 110명을 넘겨놔야 개헌 저지선, 확실한 개헌 저지선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김무성이하고 이런 애들이 조건을 건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을 시켰는데 박근혜를 1호 당원이거든요. 박근혜를 출당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홍준표한테. 그러니까 물론 당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자기가 당대표였으니까 홍준표는 그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자기가 책임질 것은 욕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욕을 먹겠다 하면 욕을 먹는 거죠. 당대표로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적은 사라지지만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정치적인 노력은 다하겠다. 아무런 대책 없이 석방을 외치는 일부 구친박 세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박근혜를 출당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 이 배경에서 우리가 홍준표를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홍준표에게 보수파들이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마음에서 홍준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박근혜 출당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는 탄핵을 시키도 안 했는데 탄핵 오적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출당을 시킨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홍준표에게는 정황이 있었다.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지금까지 홍준표 욕을 했으면은 그냥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대권 후보가 필요한데 홍준표에게서 그 부분은 면죄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제는 좀 족쇄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말이 달릴 수 있도록 대권 후보들이 달려야 되거든요. 황교안 역시 마찬가지고 황교안과 홍준표의 싸움이 될 가능성도 많겠죠. 차기 대권 후보 경선에서는 황교안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대권 후보가 없이는 미래는 없어요. 황교안에게는 사실은 아스팔트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관리형 대통령은 좋은데 아스팔트에서 투사형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대통령 후보라고 할까요? 투사형 지도자는 아니었던 거죠. 황교안에게는 그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미숙하고 자기 세력부터 규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을 거꾸로 치는 거 보면 관리형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리더십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죠? 투사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됐을 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의 때에는 관리형보다는 투사형이 필요하죠. 홍준표 같이 도끼 서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준표를 보면 약간 노무현 스타일 같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검사죠. 모래시계 검사. 모래시계를 SBS인가 거기서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SBS 사장이 자기한테도 그래서 골프도 한번 치자 해가지고 골프도 치고 그랬나봐요. 홍준표 때문에 SBS 방송이 떠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는 SBS가 홍준표를 너무 씹으니까 대선전에서 SBS가 그럴 수 있느냐 자기 때문에 잘 됐는데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권 후보를 살려놔야 되거든요.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황교안이도 죽이는 것은 쉽고 홍준표도 죽이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과거를 뒤져보면 다 잘못이 있으니까. 이것도 황교안이 이번에 총선 이 문제도 또 지나면 또 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가 되는 것인데 과거도 우리가 묻을 거는 또 묻어두고 누가 경선에서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김문수는 지금 당외에 있지만은 김문수가 또 당내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김문수도 이번에 정강훈 목사 문제하고 갈라쓰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김문수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뒤져보면 다 약점들이 다 있고 실수들이 다 있는 겁니다. 황교안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려놔야 된다. 대권 후보 없이는 우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홍준표에게서도 지금 홍준표 발목에 있는 그 족쇄 박근혜 출당이라고 말했던 그 족쇄를 좀 우파가 이제는 좀 풀어놔서 홍준표도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우파의 전사가 되고 투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파 전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황교안이도 국회의원으로 볼 때는 황교안이도 죽었죠. 오세훈이도 죽었죠. 나경원이도 죽었죠. 김진태도 죽었죠. 전희경이 죽었죠. 민경욱, 이현주, 차명진 8명이나 투사들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무더기로 죽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놔야 된다는 입장에서